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 11월에 봤던 2017년도 6회차 문제죠. 기출 문제에 대한 핵심 키워드 문제풀이를 통한 핵심 키워드를 찾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CS개론 1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다시 한번 핵심 키워드를 짚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S개론 11번 문제. 에릭 번이라고 나오면 바로 그냥 뭘까요? 네, 우리가 교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죠. 에릭 번이 제시한 시간의 구조와 영역 중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은 시간의 구조와 영역은 6가지가 있을 겁니다. 보기, 직업, 취미, 스포츠, 육아. 일단 한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두 번째, 무난한 화제를 대상으로 특별히 깊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를 기억하셔야죠. 무난한 화제를 대상으로 특별히 깊이 들어가지 않고 즐거운 스트로크의 교환을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까지 다 읽어보면 아래 보기 5가지 중에 2가지가 딱 떠오르죠. 친교, 잡담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무난한 화제를 대상으로 특별히 깊이 들어가지 않고 라는 키워드는 바로 뭘까요? 잡담이라는 게 될 겁니다. 문제에 있는 친교라는 것은 잘 보시면 진실한 교류 또는 상대방에 대한 순수한 배려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게임, 필요악, 인생의 불가결한 역할을 연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게임. 세 번째,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활동에 대한 건 밝고 무리가 없는 실용적인 형태를 취하고 건설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아마 키워드로 나올 겁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습관에 따라 전통이나 습관에 따른다. 간신히 스트로크를 유지한다. 이런 키워드들이 주를 이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1번 보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꼭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교류 패턴 분석과 관련해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되는 교류 유형은, 자, 교류 패턴 분석 문제가 나왔어요. 보기, 상대방의 하나 이상의 자아 상태를 향해서 현재적 교류와 잠재적 교류 양쪽이 동시에 작용, 여길 기억하셔야죠. 현재적 교류와 잠재적 교류,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의 방법이 현재적 교류와 잠재적 교류 2가지가 동시에 작용한다 라는 키워드를 보게 되면 막바로 답부터 고르면 뭘까요? 이건 이면 교류,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관점이겠죠. 교차 교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상 외의 반응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 정의에 대하여 다음 보기의 내용과 같이 주장한 학자는, 참 이놈의 학자 죽어라고 물어봅니다. 자, 보기 내용 조금은 여러분이 교재에서 보셨던 내용과는 살짝 조금 말을 비틀어 놨죠. 자, 그래서 쭉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그러므로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줄입니다. 구매하는 대상의 본질이 유형적 혹은 무형적인가의 여부로 판단해야 된다. 대상의 본질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대상의 본질을 유형적 혹은 무형적인가의 여부로 판단한다. 이렇게 정의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죠. 벨입니다. 벨이. 그래서 구매하는 대상의 본질이라는 키워드와 유형적 혹은 무형적인가의 여부로 판단한다. 이 2가지 키워드만 가지고도 정확하게 학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교재의 나머지 학자들에 대한 내용도 키워드를 기반으로 꼭 좀 기억하시면 꼭 출제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꼭 맞을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학자와 연관시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4번 문제. 관광 서비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게 연말 시험에는 출제가 됐어요. 관광 서비스의 정의와 관련해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기가 나오고 밑에 정의가 5가지가 나와 있네요. 보기,
관광기업 활동을 통하여 고객인 관광객이 호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가치를 낳는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여기가 키워드가 될 거예요. 호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가치를 낳는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만족감을 느끼는 고객은 저희가 CS 개론에서 뭘 한다? 네, 재구매와 구전을 할 것이다. 가치를 낳는다는 건 이 사람 다시 와서 우리한테 돈 쓴다는 얘기일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관광객을 만족시키면 이 사람이 재방문해서 다시 돈 쓸 거야. 하나의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정의? 비즈니스적 정의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보기 내용 중에서 키워드만 찾아내실 수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1번에 있는 기능적 정의 좀 볼까요? 기능적 정의는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세심한 봉사정신이라는 말이 꼭 들어갈 겁니다. 구조적 정의라는 것도 좀 보게 되면 이건 뭘까요? 네, 무형의 행위 또는 편익을 말한다라는 걸 우리가 구조적 정의라고 얘기가 될 겁니다. 15번 문제. 다음 중 서번트 리더십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나옵니다. 자, 5가지 좀 볼까요? 1번,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사람은 조직 구성원이다. 이거 내부 고객 대상으로 하는 맞죠, 이거? 두 번째,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세 번째, 조직 구성원에게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얘도 맞아요. 네 번째,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개개인을 내부 고객으로 인식해야 된다. 얘도 맞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제가 읽어드린 이유가 잘 보시게 되면 CS 개론 2장에 나오는 그 백화점이요. 노드스트롬 백화점에서 보셨던 역 피라미드 조직 구조와 굉장히 흡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구분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5번, 특정적인 힘으로 조직 구성원에게 깊고 경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깊고 경이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카리스마, 리더십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 이 문제도 좀 쉽지 않은 문제 중에 한 가지죠. 1980년대 고객 만족에 대한 개념 중 만족을 심리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자, 이 중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네 가지는 전부 다 80년대 이후부터 나오게 되는 심리적 관점을 파악하는 데에 대한 설명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2번 문제를 잘 보시면 만족은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소비된 상품의 만족에 기인하기 때문에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1970년대 고객 만족 개념 중에서 제품의 소비 과정 및 소비 경험 전체에 대한 평가로 보는 관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통해서 찾아내기는 조금은 쉽지가 않고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따로 고르셔서 그걸 기억하시는 방향으로 좀 문제풀이를 활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한번 나왔다면 보기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꼭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로 좀 가겠습니다. 고객 만족 결정의 5가지 요소 중 가격 수준, 품질, 개인적 친분, 고객화 수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고객 만족 결정의 5가지 요소는요. 문제만 잘 읽어보셔도 정답이 그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잘 보세요. 가격 수준, 이 제품, 이 서비스 가격 어느 정도가 되지? 품질, 여기 서비스 어때? 여기 회사 제품 어떤데? 개인적 친분, 나는 여기 박 사장님 알아가지고 난 이 가게 와서 이거 사는데요. 고객화 수준, 나한테는 이 회사의 서비스가 딱 맞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지금 강사 일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갖다가 살짝만 비틀어서 맞춰만 보시더라도 정답은 결국 뭐가 될까요? 위에서 나오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이라는 걸로
바로 선택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고객 만족 결정의 5가지 요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우시는 것보다는 위에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측면을 판단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공정성 이론이라고 나오죠. 공정성 이론이라고 나오면 핵심 키워드는 상대적이라고 기억하셔야죠. 보기의 내용 중 공정성 분류 유형을 찾아 모두 선택한 것은 3가지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절차상의 공정성. 내가 뭔가를 받은 절차와 상대방이 받은 절차가 객관적으로 봐도 동일해야만 고객은 어떻게 느껴요? 아, 이 과정은 공정하구나 라고 느껴버립니다. 맞죠, 이건? 상호작용의 공정성. 상호작용 그러면 고객과 직원. 예, 이것도 맞습니다. 고객 채널의 공정성.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번째, 도출 결과의 공정성. 내가 인풋을 100을 들여놓고 아웃풋이 130이 나왔다면 사람은 뭐 한다? 옆에 있는 사람의 인풋을 확인하려 들 겁니다. 그 인풋이 100이라면 저 사람의 아웃풋이 궁금해질 거고요. 그래서 그 아웃풋도 130이라고 한다면 아, 여기는 공정해 라고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마지막, 변화 관리의 공정성. 이런 것도 없었죠. 자, 이래놓고 보면 정답은 뭘까요? 절차상의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도출 결과의 공정성. 결국은 이 3가지가 답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위너가 제시한 귀인 이론이라고 또 나오죠. 어떤 특정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던 이유를 찾아가는 범주와 체계 중 다음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보기 좀 볼까요? 무엇이란, 어떤 원인이 일시적인지 영원한 것인지, 이 키워드로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일단 먼저 답은 뭘까요? 안정성입니다. 일시적인가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서비스 실패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가장 쉽죠. 통제성은 뭘까요? 의도적이냐 비의도적이냐, 아니면 통제 가능하냐 통제 불가능하냐, 이렇게 나누시면 되죠. 인과성의 위치 차원은 뭘까요? 서비스 실패의 원인이 고객 나한테 있는지 서비스 제공자 직원한테 있는지 그 위치를 추론하는 것을 인과성의 위치 차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가 귀인 이론에 나오는 3가지 범주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의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잘못된 게 하나가 있다는 소리겠네요. 1번, 평가는 고객이 합니다. 이거 맞죠, 기본적으로. 두 번째, 고객의 기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맞아요. 왜냐하면 고객은 기대 대비 받은 성과의 비교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고객 만족이잖아요. 세 번째, 고객은 기대 대비 성과를 평가합니다. 바로 여기 또 설명이 됩니다. 네 번째, 고객 개별 니즈에 적용해야 된다. 개인화 서비스가 중요하다. 이거 당연하죠. 다섯 번째, 평가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죠? 무슨 얘기일까요? 평가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게 된다. 지금 이 5번이 그대로 맞는다면 저희가 위에 문제에서 보셨던 공정성 이론이라는 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라는 걸로 하시는 게 맞는 답이 될 겁니다. 자, 오늘 10가지 문제 핵심 키워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내일은 CS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10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